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송영훈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제안받았을 때 너무 좀 난감하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제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처음 코로나를 막 접했을 때 우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대학에서 대학 보직을 하고 있었는데 본부에서 기획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언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간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년, 3년을 되돌아가서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줌과 뭐 이런 것에서 비대면에서 익숙해져 있던 삶, 그리고 그 비대면이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다시 없는 것으로 돌아갈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있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 이후에 AI 시대 혁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혁명은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오늘이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AI 시대라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사회과학 교육, 사실 뭐 새로운 사명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사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할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동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그림은 디자인은 제가 노트북 LM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용해 봤습니다. 원고를 넣었더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주고 받아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더라고요. 바뀐 거죠. 제가 진짜 처음으로 디자인을 맡겨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 때문에 근데 많은 시간을 세이브해 주고 제가 AI와 함께 대화를 30분 동안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 그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AI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오늘 몇 시에 관악에 몇 시에 도착해야 되고 춘천에 몇 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운전을 하는 게 좋을까? 버스를 타는 게 좋을까? 물어봤습니다. 이만 했더니 시간표가 이러시다면 운전은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운전하고 김대건 교수님과 같이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주면 예측 비용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며칠 동안 고민할 것을 그냥 금방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AI가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근데 저는 2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해야 되나.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인포메이션 주고 AI가 주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을 무엇을 취합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거에 반응할 거냐는 나의 몫이기 때문에 어쩌면 판단의 가치는 더 커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예측의 비용이 0에 수렴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국제정치학 전공입니다. 국제정치학 전공일 때 패권 국가론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어떤 국가가 패권을 가진 국가냐? 한때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패권 국가였지 않습니까? 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엠파이어 오브 랭귀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엠파이어 오브 나리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엠파이어가 되는 것, 제국이 된다는 것은 언어적인 힘, 그 다음에 지식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식의 엠파이어는 저는 AI한테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엠파이어를 우리가 얼마큼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식의 양은 정말 폭발적이기 때문에 AI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제가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것도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지식 생성의 시간이 너무나 단축되어 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제 학교에서 학교 교육행정 분야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디파트먼트 시스템이 정말 이 시점에서도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디서플린을 우리는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느냐,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치학과를, 내가 행정학과를, 내가 사회학과를 거기에 소속의 교수라서 그것을 그 디파트먼트를 지키는 것이 과연 학문을 지키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디서플린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제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인문학의 학과 사회과학의 어떤 새로운 제도적 설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걸 논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사회과학은 이미 소멸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위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는 인문학의 지원을 많이 했고 뭐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문학의 위기가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있지만 사회과학은 뭐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관심 밖에 사라지면서 이제 점점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디파트먼트 시스템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곳 서울대학교에 많은 대학원생들을 거점대학이라든지 지방의 대학들에서 보내죠. 서울대로. 그럼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을 키우면, 양성을 하면 그들이 학문적인 일자리를 잡을 때는 서울대학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 아니잖아요. 지방의 대학으로 가야 되고 다른 여러 곳에서 다 포지셔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방에서 이미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생태계에 심각한 존재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의 위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무너지면서 서울도 같이 무너지는데 그 근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디파트먼트를 중심으로 사고를 할 것이냐, 디서플린 중심으로 사고를 할 것이냐. 그 디서플린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좀 더 행정적인 칸막이를 넘어서서 진정 교수님과 교수님들 간에, 연구자와 연구자 간에 연구와 교육 등이 같이 뭐 융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냥 기계적으로 학과를 합쳐서 이름을 바꾸면 융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교수님들이 어떤 융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디파트먼트 시스템에서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교육을 하자 그러면 사회과학이 어떻게 살 거냐, 이 AI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정체성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AI 시대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책임과 규범은 AI가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AI한테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뭐 개인적인 평가 또는 정성적인 평가를 요청하면 AI가 가끔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질문하신 선생님의 몫입니다. 네, 오늘 이 모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이런 경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은 지금의 AI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맥락을 불어넣어 주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사회과학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립된 연구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변화해 있는 부분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했지만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각종 교육부의 사업들이 AI 시대에 뭐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AI를 이용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뭐 분석할 것이냐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예측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업들이. 그런데 우리 사회과학이 또는 인문학이 좀 더 해야 되는 것 중에는 저는 성찰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싶습니다. 애매한 말이기도 하지만 올드하다고 할 수도 있는 단어지만
무엇이 지금 현상이 어떤가, 무엇인가를 what is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과학을 과학이라는 말로 어떤 현상인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만 그걸 중심으로 고민하지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what should be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간과하는 측면이 많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무엇이 옳고 어떻게 돼야만 되는가, 좀 당위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은 잠깐이라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인포메이션들에 우리가 둘러싸이고, 그래서 고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퍼블릭 미션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민주적 거버넌스, 우리가 살아가는 건 AI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AI한테 운전할까 뭘 할까 물어봤지만, 결국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오늘 인문사회총연합회와 여러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곳에 내가 늦지 않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리고 이걸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의 민주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회과학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이런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지탱하기 위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뒤로 넘어가서 이 핵심적인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비판적인 사고, 윤리적 필터링, 맥락화,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AI한테 뭘 하더라도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라는 것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그 상황이 기존의 이론으로는, 또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는, 또는 기존의 관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더라도 AI한테 정말 나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논리적인 띵킹, theoretical thinking,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교육을 해야만 그 합리적인 그 추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더라도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끊임없이 강조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의 핵심 역량을 원고로 써서, 제가 원고를 써서 넣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5가지 뇌를 놓고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학교의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획서들을 제안서를 써보면서 항상 고민이 드는 게, 데이터 역량을 갖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딩을 교육하고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고 파이썬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포절을 많이 써봤습니다. 많이 읽고 또 많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데이터 리터러시가 늘어나는 거냐? 전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따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을 많이 썼지만,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은 데이터를 많이 접하고 분석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그것을 저는 데이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나의 생각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냥 숫자가 있어서 내가 그거 숫자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 문제 정의라는 것은 데이터 이전에
무엇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인가? 이제 문제 정의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AI가 되면서 AI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저는 아직 이 협력적 지성 부분은 학생들한테 저는 AI를 써서 레포트를 쓰게 합니다. 써라, 밝혀라. 그리고 이게 대신 팀 프로젝트를 하면 팀이 AI한테 그 질문을 넣을 때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했는지 좀 넣어봐라. 그것을 하고 나서 결과로 AI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AI가 나온 다음에는 협업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AI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이제 사회라는 것이 AI와 개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런 협력적인 지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연구자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숨겨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우리 삶을 통제하거나 또는 우리 삶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좀 그것을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월드 와이드 웹이 나왔을 때 느꼈던 그런 문제 의식들을 또 지금 또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교육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뭐 지금까지 대학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랙제도 해봤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학과제도 유지하면서 트랙제도 유지하면서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연구소가 교육을 만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학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사회과학도 인문학도.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융합을 하라고 했을 때도 융합을 어떻게 합니까? 융합을 학과와 학과 간의 결합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잘 모르는 학과명들이 생겨나죠. 그 안에 교육 과정을 봐야만 이게 옛날에 재료공학과구나, 뭐 옛날에 뭐 기계공학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구소 그렇기 때문에 학과 교수님 A 학과의 교수님과 B 학과의 교수님이 개인이 1대1로 뭔가를 만들려면 각 학과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되게 힘들었죠. 그러나 연구소 중심으로 간다면 연구소와 연구소 간에는 그런 학과처럼 보다는 좀 더 유연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AI와 뭐 사회, 기후 거버넌스, 뭐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글로벌 난민 위기 이런 것들은 단일 학과에서 하기는 되게 어렵고 저 혼자 하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연구소와 연구소가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 학부 교육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대학원 교육도 사실 우리가 BK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성과 위주로 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평가 기반으로 재정 지원 사업 인재 양성 사업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성과를 내는 거에 집중합니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대학원생들이나 요즘 대학원생들과 일하는 게 되게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조사를 시키거나 리뷰를 시켜서 또는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오는 그런 프로덕트들이 AI를 통해서 무비판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 또 의심을 해서 또 제가 점검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평가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좀 천천히 늦게 가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리는 말들 중에 하나가 성찰, 리플렉션이라는 말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인문학에 대한 장기 지원, 사회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이런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교수자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렉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저 LM 이것도 다른 교수님과 학생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노트북 LM 이거 디자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국제 정치의 이론을 과거에 만들어진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이미 다 어딘가에서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뭐 난민 캠프에 가서 현장 갔다 온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새로운 그 AI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강의 전달하는 부분은 이제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다 그걸 벗어나서 토론하고 멘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의 설계자로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와 관련된 논의들을 너무나 많이 제가 프로포저를 또 써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라는 답도 있어요. 답도 내줍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가 문제를 진단한 것과 그 제안된 답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AI가 설득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그래서 또 다시 질문하고 그렇게 끌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회과학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향은 했지만 우리가 해왔던 것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기 위한 거였지 코젤리티를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코릴레이션과 코제이션을 둘러싼 그런 디베이트가 있었던 시대가 있는데 다시 우리는 한 번쯤은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도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경영과 행정과 관련돼서 일을 했지만 인문학, 사회과학에 대한 그 교육 행정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습니다. 소비지향적이고 투입을 해도 무엇이 산출인지 모르겠다. 무엇을 산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뭐 그런 분들의 입장이고 대학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평가를 가면 이 지표를 얼만큼 했느냐 자꾸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이 이런 커리큘럼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목적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연구도 해석적 기필을 해야 된다. 교수 지원도 뭐 멘토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연구자와 교수님들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매번 일을 하게 만들고 매번 보고서를 써야만 돈을 쓰게 하고 그리고 저는 사회과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 이 위기로 내몬 것은 교수님들을 항상 또는 연구자들을 항상 무언가 잘못할 것 같은 사람들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규제를 해야 되고 뭔가는 이분들한테 연구비를 주면 먼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자꾸 무엇인가 짧은 단기 성과와 함께 그 평가하기 위한 그런 것들만 자꾸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학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4가지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에는 무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무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주 짧게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델들을 자꾸 정부라든지 우리 또 여기
오늘 여기 개최해 주신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이지, 자꾸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뭐 그다음에 우리가 SSK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SSK 사업이 다 사라졌습니다. HK 사업은 더 장기적으로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SSK 사업은 다 사라지고 글로벌 융합 연구 3년짜리만 남아 있습니다. 3년 동안의 글로벌 융합 연구를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3+3을 하거나 10년짜리 사업이 왜 사라지냐는 거죠. 그러면 HK 사업은 왜 3.0까지 가면서 10년 넘어가는데 왜 SSK는 사라지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사회과학이 사라지면 그럼 인문학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둘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드린 말씀은 제가 고민하는 거고 답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계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우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사고하는,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늘 국가 제도 설계니까 국가라면, 정부라면 정부가 K컬처가 뜨고 과학 방산 강국이 되고 과학 기술이 커지려면 그만큼 인문사회적인 문화가, 그리고 인문사회적인 띵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인문학, 사회과학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진행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올라오셔가지고 토론해 주십시오. 예. 좀 이제 한 맥시멈 15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시계를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한숨 돌리셨습니까? 그 죄송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열심히 해도 항상 기후라든지 그런 외제성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저기 아까 송영훈 선생님께서 SSK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SSK 막차를 타서 제가 10년짜리 마지막 사업을 이제 PI로 하고 있고요. 그 제목이 그 느린 재난, 슬로우 디제스터라는 어떤 재난에 대한 회복력 연구의 PI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연구를 이걸 10년짜리 사업을 뭐 이제 단계 평가를 받지만 해보는데 그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방향성이 잡히고 팀워크도 생기고 어떤 제도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기반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사회가 이런 어떤 중진국 트랩에서 이제 뭐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뭐 사람들이 뭐 뭐 산업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한 어떤 시간성 주기 자체가 좀 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 토론문은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조금 빠르게 좀 읽으면서 이제 보충 설명드리고 또 이제 송영훈 선생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네네 하도록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 저는 사실 AI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AI를 진짜 뭐 좋아한다고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뭔가 AI 툴을 네, 더 가까이요. 네, AI 툴을 상당히 재작년서부터 뭐 GPT도 그러니까 고사양 버전으로도 써보고 클로드 뭐 그다음에 그 저기 제미나이 뭐 그리고 퍼플렉서티 뭐 하여튼 다양한 버전의 것들이 여러 가지를 쓰면서 하고 있고요. 이걸도 사실 클로드랑 같이 작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클로드가 이렇게 문장 쓰는 거에는 좀 가장 깔끔한 측면이 있어서 아이디어 넣고 클로드랑 이렇게 같이 글쓰기 정도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하는 그 익스포넨셜한 그런 차원의 것들을 보면은
점점 좀 무서워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구글에 있었던 어떤 기술자는 나와가지고 이걸 스케어리 스마트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무서운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 저기 기사를 보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피지컬 AI 아틀라스 시연한 걸 보고서는 노조한테 이거 그 공장 이거 도입 못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벌써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틀라스는 2030년부터는 공장이 다 넌다라고 하고 그럼 아마 울산에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들은 이제 정말 빠르게 대체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이 1,400인가 1,600만 원에 그 365일 24시간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산직 라인에서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어떤 위기를 벌써 감지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그래서 현차가 아틀라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노조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했는데 사실은 이게 AI가 어떤 지능뿐만 아니라 피지컬 AI가 이미 제조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을 뭘 한다고 해서 뭘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적응할 수 있을까? 어댑테이션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일자리와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뷰해가지고 화제된 것도 보면은 그냥 일이라는 개념과 가치라는 개념과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면서 뭐 사회가 베이직 인컴이 아니라 저 누구나 유니버설 하이 인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굉장히 유토피아적 전망을 내놓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모르고 그것이 가는 과정까지 사실 사회적 비용과 충격과 갈등과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송영원 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를 통해서 일종의 우리가 뭔가 경제 발전 다시 한번 뭐 그다음에 뭐 박정희 시대 때 어떤 근대화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국은행도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에 의하면 AI로 인해서 사라진 AI 관련된 연관성 저 일자리가 한 3만 개 정도 그래갖고 청년 실업률 자체가 이제 사실은 정말 일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대체 가능한 일자리 같은 거는 뽑지 않을 것이고 물류 영역에서도 사실 피지컬 AI나 우리나라가 사실 로봇 사용률이 로봇화율이 휴머노이드는 안 쓰지만 로봇화율이 굉장히 높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AI 굉장히 많이 쓰면서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AI를 넘을 수 있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있을까? 인간이 할 일이 남아 있을까? 이런 좀 굉장히 좀 두려움을 저는 좀 많이 갖고 있고 실제는 그것이 아마 고용이나 사회제도의 전반에서 상당한 충격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물론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항상 위기로 먹고 사는 거긴 하죠. 재난, 뭐 위기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대로 막 유토피아적인 꿈만 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사회과학이 그래도 어떤 설 자리가 있는데 그런 논의들을 조금 더 정말 더 진지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차원의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일자리나 어떤 인간의 역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은 자기도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AI 기술 개발을 급속하게 하고 있는 빅테크의 사람들 중에서 일론 머스크는 좀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아시는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그 사람은 이거 슬로우 다운 해야 된다. AI 개발 이거 슬로우 다운 하고 이런 식으로 가속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작년 초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같은 경우도 사실은 AI
AI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실존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위험을 줄 것이라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저기 경고를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이거 슬로우 다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거 슬로우 다운 못한다. 이 사람들의 욕망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슬로우 다운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AI와 피지컬 AI가 만들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술 변화 속도가 상당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 시스템에 적응하냐 사회가 변화하느냐 뭐 AX 전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능과 인간이 어떤 실존을 해왔었던 그런 어떤 사회 제도와 조직의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충격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훨씬 어떤 뛰어난 지능을 갖기 시작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까지 굉장히 어떤 실제로 우리가 AI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AI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AI로 인해서 변하는 사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어버린 어떤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는 것이냐 인공지능 자체를 모델링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힌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안미화하게 모성의 마음을 심자 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심으면 인간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살려주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엄마? 그거 좀 무서운데요? 뭐 이러면서 했었던 얘기가 오히려 인공지능한테 트루스와 큐리어시티와 뷰티라는 그런 가치를 심게 되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이 트루스와 뷰티와 큐리어시티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쉽게 버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차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어떤 인간에 대한 것들을 뭔가 인공지능한테 내 논문을 읽어줄 가장 퍼스트 리더는 그 인공지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평화, 인권, 재난, 회복력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고유성이나 어떤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열심히 써서 인공지능이 읽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사실은 굉장히 좀 레디컬한 질문까지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던져야지 되는 차원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송영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맥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메타인지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이걸 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쓰는 데 있어 오류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그것을 굉장히 미세하게 분석을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와 어떤 의미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제 저는 또 통계적인 어떤 확률 연속 사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나오는 답변이라는 거는 그 중요도나 평균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포턴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과 평균이다, 중앙값에 있다라는 것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은 빈도가 높이 나오는 확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도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빅데이터 연구가 나오면서 이제 이론 필요 없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식의 논쟁들이 2010년대 말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하거나 분석하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는 뭐 알파폴드 같이 구글에서 개발한 것들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정말 몇 년이 걸리는 계산들을 하루에 다 해버리고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변수가 뭐냐, 인디케이터가 뭐냐, 지표가 뭐냐, 개념을 어떻게 넣느냐의 문제들은 사람이 결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개념을 설정하고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론적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AI는 기본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역량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문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 10개 이러면서 뭐 AI 대학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떻게 하면은 인문사회가 이 서울대 10개 프레임에 끼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막 고민을 해보면 최근에는 이제 기술 쪽에서 피지컬 AI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의 어떤 숙련된 노동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확성이 높은 좋은 로봇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추론을 통해서 동작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미세한 동작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용접공 같은 경우도 뭐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모든 데이터를 쌓아놔야지 사실 아틀라스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것에 어떤 인문사회적인 같은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저기 약간 저 사족처럼 말을 붙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는 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학과 시스템이나 그 트랙제나 이런 그 학과 시스템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보면은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어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뭐 바이브 코딩을 하고 무슨 코딩을 하고 뭐 AI를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학과 시스템을 유지하진 않지만 사실 자유전공학부나 우리나라에서 트랙제가 이어지는 방식들이 사실 굉장히 피상적인 차원의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서 사실은 지식이 훨씬 뎁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우 싱킹처럼 뎁스가 생기고 레이어가 생기고 다양한 경험들이 실제로 분석까지 가는 어떤 숙련성의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에는 지금의 어떤 학부대학이라든지 자유전공학부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심화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설계하면서 어떤 다양한 전공을 통합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때 꼭 지켜야지 될 것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오히려 자유전공학부 모델 같은 경우들은 이전에 이 AI로 인해서 도메인 지식보다는 이렇게 뭔가 통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조가 되었을 때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식과 모든 생태계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에서 정말 코어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 한 2년 동안 정말 학생들한테 내가 교수로 밥값은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지대 추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책임 있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떤 그런 심화된 경험, 뭔가 쌓여가는 교육을 대학 안에서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인원과 예산으로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 발제자한테?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송 학장께서 한 세션은 좀 한 발표는 조금 더 들을 시간이 있을 건데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 혹시 그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발제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